한국인들은 줄을 서면서 뭘 배우는 겁니까? 2025년 영국 런던 킹스칼리지에서 열린 글로벌 사회질서 연구 포럼. 세계 각국의 사회학자, 도시계획가, 행동심리학자들이 모인 자리였습니다. 발표자로 나선 독일의 저명한 사회학자 한스 뮬러 교수가 스크린에 한국의 지하철 사진을 띄우며 비아냥거리듯 말했죠. 보십시오. 2천만 인구가 사는 도시에서 사람들이 줄을 서서 전철을 기다립니다. 효율성도 없고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저 관습에 사로잡힌 집단행동일 뿐입니다. 선진 사회라면 더 스마트한 시스템을 도입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의 말에 몇몇 학자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프랑스에서 온 도시계획 전문가가 거들었죠. 맞습니다. 파리 지하철을 보세요. 사람들은 자유롭게 움직이고 빈 공간을 찾아 타고. 그게 진정한 개인의 자유 아닙니까? 한국은 너무 경직되어 있어요. 회의장 분위기는 점점 한국의 줄서기 문화를 시대착오적이라 평가하는 쪽으로 기울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뒷좌석에서 한 여성이 조용히 손을 들었습니다. 그녀는 MIT 사회시스템연구소의 레베카 첸 교수였습니다. 50년 넘게 도시행동 패턴을 연구해온 그녀가 천천히 일어나 말했습니다. 교수님, 혹시 신뢰지수라는 걸 아십니까? 2024년 OECD 발표 자료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공공질서 신뢰도는 92%입니다. 독일이 78%, 프랑스는 63%죠. 한국인들은 줄을 서면서 배우는 게 아닙니다. 그들은 줄을 서면서 서로를 믿는 법을 실천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한국을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가장 효율적인 사회로 만들었습니다. 회의장이 조용해졌습니다. 레베카 교수는 이어서 말했죠. 여러분, 질서는 통제가 아닙니다. 질서는 신뢰입니다. 그리고 한국은 그 신뢰를 일상에서 증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세계 각국에서 한국을 방문한 사람들이 직접 목격하고 경험한 질서의 기적입니다. 그들이 느낀 충격과 감동, 그리고 깨달음을 들어보시죠. 과연 그들은 한국에서 무엇을 보았을까요? 그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전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온 마르코라고 합니다. 제 직업은 여행 유튜버예요. 지금까지 유럽 전역, 아프리카, 남미까지 50여 개국을 다녔죠. 그런데 한국만큼 제 상식을 완전히 뒤집어 놓은 나라는 없었습니다. 서울에 도착한 건 3월 초였어요. 인천공항에서 내리자마자 느낀 건 조용하다는 거였습니다. 공항이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소음이 거의 없었어요. 사람들은 각자 줄을 서서 입국 심사를 기다리고 있었고 아무도 새치기를 하지 않았죠. 전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아, 공항이라 그런가 보다. 밖에 나가면 다르겠지. 서울역에 도착한 건 그 다음날 아침이었습니다. KTX를 타려고 역에 들어섰는데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저는 그대로 멈춰 섰어요. 수백 명의 사람들이 한 줄로 서 있었습니다. 그것도 완벽하게요. 아무도 옆 사람을 밀지 않았고 아무도 소리치지 않았고 아무도 앞으로 나서려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황당했어요. 이탈리아에서라면 상상도 못할 일이거든요. 로마 테르미니 역에서는 사람들이 서로 밀치고 소리 지르고 누가 먼저 탈까 경쟁하듯 달려들거든요. 그게 정상이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여기선 모두가 조용히 차분하게 자기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옆에 서 있던 한국인에게 물었어요. 저기요, 왜 다들 이렇게 줄을 서 있는 거예요? 누가 감시하나요? 그 사람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그냥 원래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요? 원래요? 저는 이해가 안 됐습니다.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질서를 지킨다는 게 말이 되나요? 분명히 어디선가 누군가 감시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주변을 둘러봤지만 경찰도 없었고 보안요원도 없었습니다. 그냥 사람들만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모두 자연스럽게 줄을 지키고 있었죠. 저는 그날 유튜브에 영상을 올렸습니다. 제목은 이랬죠. 한국인들은 왜 줄을 설까? 이건 종교인가? 댓글에는 비슷한 경험을 한 외국인들의 반응이 달렸어요. 저도 느꼈어요. 한국은 뭔가 다른 행성 같아요. 처음엔 이상했는데 나중엔 익숙해졌어요. 이게 정상이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확신이 없었습니다. 이건 그냥 서울역이라서 그런 거 아닐까? 관광지라서 그런 거 아닐까? 명동에 갔습니다. 주말 오후였어요. 거리는 사람들로 가득했죠. 길거리 음식 가게 앞에는 긴 줄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호떡, 떡볶이, 핫도그 가게마다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어요. 그것도 완벽하게요. 저는 한 호떡 가게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20명 정도가 줄을 서 있었는데 아무도 불평하지 않았어요. 다들 스마트폰을 보거나 친구와 조용히 이야기하거나 그냥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줄 맨 뒤에 섰습니다. 20분을 기다렸어요.
그 20분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새치기를 한다거나 소리를 지른다거나 항의를 한다거나 하는 일이요. 모두가 그냥 조용히 자기 차례를 기다렸어요. 호떡을 받아들고 한 입 베어 울었을 때 저는 이상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이건 그냥 호떡이 아니었어요. 이건 신뢰였습니다. 제 앞에 있던 19명이 저를 믿었고 저도 그들을 믿었던 거죠. 그 누구도 배신하지 않았고 그 누구도 규칙을 어기지 않았습니다. 다음날 홍대에 갔습니다. 젊은이들이 많은 곳이니까 좀 다르지 않을까 생각했어요. 클럽 입구에 줄이 길게 늘어서 있었습니다. 밤 11시였는데도 사람들은 조용히 줄을 서서 입장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술을 마신 사람들도 있었지만 아무도 소란을 피우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며 깨달았어요. 이건 나이의 문제가 아니구나. 이건 장소의 문제도 아니구나. 이건 한국 사회 전체에 깔린 어떤 원칙이구나. 일주일째 되던 날, 저는 강남역 지하철을 탔습니다. 출근 시간대였어요. 플랫폼에는 수백 명이 있었습니다. 전동차가 들어왔어요. 문이 열렸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타려던 사람들이 옆으로 비켰어요. 내리는 사람들을 먼저 보낸 거예요. 모두가요. 아무 말도 없이요. 저는 그 순간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질서가 아니었어요. 이건 배려였습니다. 상대방을 생각하는 마음이었죠. 급한 사람도 있었을 텐데, 피곤한 사람도 있었을 텐데, 모두가 먼저 내리는 사람들을 위해 기다렸습니다. 전동차 안으로 들어갔어요. 사람들은 조용했습니다. 통화하는 사람도 없었고, 큰 소리로 이야기하는 사람도 없었어요. 모두가 자기 공간을 지키며 타인을 배려하고 있었습니다. 이틀 뒤, 저는 부산으로 내려가는 KTX를 탔습니다. 서울역 개합실에는 또다시 긴 줄이 있었어요. 이번엔 저도 자연스럽게 줄 맨 뒤에 섰습니다.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도요. 그게 당연하게 느껴졌거든요. 줄을 서서 기다리는 동안 옆에 있던 할머니 한 분이 무거운 짐을 들고 계셨어요. 젊은 남자가 다가가서 물었습니다. 도와드릴까요? 할머니가 웃으며 고개를 저으셨어요. 괜찮아요. 고마워요. 그 남자는 그냥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옆에 서서 짐을 들고 기다렸어요. 할머니가 탈 때까지요. 아무 말도 없이요. 저는 그 장면을 보며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이건 그냥 줄이 아니었어요. 이건 사람을 향한 마음이었습니다. 부산에서 일주일을 보냈습니다. 해운대 해수욕장에 갔을 때였어요. 주말이라 사람들이 엄청 많았죠. 샤워장 앞에는 긴 줄이 있었습니다. 더운 날씨에 모두 지쳐 있었을 텐데 아무도 불평하지 않았어요. 차례를 기다렸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한국 사람들에게 줄은 그냥 줄이 아니구나. 줄은 약속이구나. 서로에 대한 약속이요. 서울로 돌아와서 이태원에 갔습니다. 외국인이 많은 동네였어요. 한 레스토랑 앞에 줄이 있었는데 외국인들도 줄을 서 있었습니다. 그들도 한국의 문화에 적응한 거죠. 저처럼요. 그날 밤 숙소로 돌아와 영상을 편집했습니다. 제목을 바꿨어요. 한국인들은 왜 줄을 설까? 이건 종교인가?에서 한국의 줄, 그것은 신뢰였다로요. 댓글에는 또 다른 반응들이 달렸습니다. 저도 한국에서 그걸 느꼈어요. 처음엔 답답했는데 나중엔 감동이었어요. 한국에서 6개월 살았는데 이제 줄 서는 게 자연스러워요. 고국에 돌아가면 적응이 안 될 것 같아요. 출국 전날 인사동을 걸었습니다. 한 찻집 앞에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어요. 저도 자연스럽게 줄 맨 뒤에 섰습니다.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도요. 그게 이제 제게도 습관이 되어 있었거든요. 차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사람들이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초록불이 켜졌고 모두 함께 건너기 시작했습니다. 질서정연하게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한국에서 제가 배운 건 줄 서는 방법이 아니에요. 저는 여기서 사람을 믿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탈리아로 돌아온 뒤 로마 테르미니 역에 갔습니다. 여전히 혼란스러웠어요. 사람들은 서로 밀치고 소리 지르고 새치기를 했습니다. 예전엔 당연하게 여겼던 광경이 이제는 낯설게 느껴졌어요. 저는 기차표를 사려고 줄을 섰습니다. 혼자서요. 제 뒤에는 아무도 없었지만 저는 줄을 지켰습니다. 사람들이 이상하게 쳐다봤지만 상관없었어요. 저는 한국에서 배운 걸 실천하고 싶었거든요. 지금도 가끔 한국 영상들을 봅니다. 서울의 거리, 지하철, 버스 정류장을 보면 그립습니다. 그 질서가, 그 신뢰가, 그 조용한 배려가요. 한국은 저에게 가르쳐줬습니다. 줄은 통제가 아니라 자유라는 걸요. 서로를 믿기 때문에 가능한 자유요. 그 자유가 한국을 안전하게 만들고 효율적으로 만들고 아름답게 만든다는 걸요. 언젠가 다시 한국에 갈 겁니다. 그리고 또 다시 줄을 설 거예요. 그 줄 속에서 저는 다시 사람을 믿는 법을 배울 겁니다.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온 엘레나입니다. 저는 교환학생으로 서울에서 6개월을 보냈어요. 제가 한국에서 가장 놀란 건 지하철이었습니다. 마드리드 지하철은 시끄럽고 혼란스러워요. 사람들은 큰 소리로 통화하고 음악을 틀고 친구들과 떠들죠. 그게 정상이에요. 스페인 사람들은 원래 목소리가 크거든요. 우리는 감정을 숨기지 않아요. 서울 지하철을 처음 탔을 때가 기억나요. 저녁 6시 퇴근 시간이었습니다. 플랫폼에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조용했습니다. 너무 조용해서 오히려 무서울 정도였죠. 사람들은 줄을 서 있었어요. 바닥에 그려진 선을 따라서요. 전동차가 들어왔습니다. 문이 열렸고 사람들이 내렸어요. 그리고 나서야 기다리던 사람들이 탔습니다. 순서대로요. 아무도 밀지 않았어요. 저는 그냥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이게 진짜인가 싶었거든요. 스페인에서는 문이 열리면 사람들이 동시에 타고 내려요. 밀치고 부딪히고 그래요. 그게 당연한 건데 여기선 모두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전동차 안으로 들어갔어요. 사람들은 스마트폰을 보거나 책을 읽거나 그냥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통화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음악을 크게 틀어놓은 사람도 없었고요. 저는 옆에 서 있던 여자분에게 속삭였습니다. 여기선 다들 왜 이렇게 조용해요? 그분이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다른 사람들 배려하는 거예요. 피곤한 사람들도 많으니까요. 배려요? 지하철에서요? 저는 이해가 안 됐어요. 공공장소에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자유 아닌가요? 일주일 뒤 저는 아침 7시 지하철을 탔습니다. 학교에 가야 했거든요. 플랫폼에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어요. 저도 맨 뒤에 섰습니다. 전동차가 도착했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임신한 여성이 내리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모두 옆으로 비켜났습니다. 길을 만들어준 거예요. 아무 말도 없이요. 그 여성이 내린 뒤 사람들은 다시 탑승하기 시작했습니다. 순서대로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뭉클했어요. 이건 단순한 질서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인간에 대한 존중이었어요. 전동차 안에서 노인 한 분이 타셨어요. 좌석은 모두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젊은 남자가 바로 일어났어요. 노인분께 자리를 양보한 거죠. 앉으세요. 노인분이 고개를 저으셨어요. 아니야, 괜찮아. 하지만 젊은 남자는 이미 일어나 있었습니다. 노인분은 결국 앉으셨어요. 고맙다고 말씀하셨죠. 저는 그 장면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한국 사람들에게 지하철은 단순한 교통수단이 아니구나. 여기는 서로를 배려하는 공간이구나. 한 달쯤 지났을 때였어요. 저는 홍대 입구역에서 친구를 만나기로 했습니다. 금요일 밤이었죠. 사람들이 엄청 많았어요. 하지만 여전히 질서정연했습니다. 플랫폼에서 기다리는 동안 옆에 서 있던 외국인 남자가 저에게 물었어요. 여기 사람들 왜 이렇게 조용해요? 좀 무섭지 않아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처음엔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지금은 이게 좋아요. 편안해요. 정말 그랬어요. 이제 저에게도 익숙해진 거죠. 조용한 지하철이 질서 있는 사람들이요. 어느 날 비가 엄청 많이 왔어요. 우산을 안 가져와서 젖을 뻔했는데 한 아주머니가 우산을 씌워주셨습니다. 같이 써요. 아, 괜찮아요. 아니야, 같이 가자. 그분과 함께 지하철역까지 걸었어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스페인에서 왔다고 하니까 반가워하셨어요. 스페인 좋지. 나도 가보고 싶어. 한국도 정말 좋아요. 여기 사람들 너무 친절해요. 역에 도착했을 때 그분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나라 마음에 들어? 다행이다. 또 놀러와. 저는 그날 집에 돌아가며 생각했어요. 한국 사람들은 낯선 사람에게도 따뜻하구나. 2달째 되던 주 학교에서 팀 프로젝트가 있었어요. 팀원들과 강남에서 만나기로 했죠. 저녁 9시에 강남역 지하철을 탔는데 여전히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플랫폼에서 기다리는데 한 남자가 술에 취해 비틀거렸어요. 쓰러질 것 같았는데 옆에 있던 사람이 재빨리 붙잡았습니다. 괜찮으세요? 취한 남자가 중얼거렸어요. 미안해. 괜찮아. 그 사람은 남자를 벤치에 앉혔어요. 물을 사다 줬습니다. 전동차가 왔지만 그 사람은 타지 않았어요. 취한 남자가 괜찮아질 때까지 옆에 있었죠.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또 한 번 감동받았습니다. 모르는 사람인데도 도와주는 거예요. 당연하다는 듯이요. 3달째 저는 한국어가 많이 늘었어요. 지하철에서 한국 사람들과 대화도 할 수 있었죠. 어느 날 할머니 한 분이 길을 물으셨어요. 해화역이 어디야? 저기서 2호선 타시면 돼요. 고마워. 어디서 왔어? 스페인이요. 어머,
먼 데서 왔네. 한국, 어때? 너무 좋아요. 특히 지하철이요. 할머니가 웃으셨어요. 지하철? 왜? 여기는 다들 친절하고 조용해요. 스페인은 항상 시끄러운데 여기는 평화로워요. 그래? 우리는 원래 이래. 서로 배려하는 거지. 그 말이 제 마음에 오래 남았어요. 원래 이래. 한국 사람들에게는 이게 특별한 게 아니라 일상이구나. 넷째 달, 저는 대학로에서 연극을 보러 갔습니다. 공연이 끝나고 해화역으로 가는데 사람들이 엄청 많았어요. 하지만 모두 질서 있게 줄을 섰습니다. 계단을 내려갈 때도, 개찰구를 지날 때도, 플랫폼에서 기다릴 때도요. 저는 그 줄 속에 서서 생각했어요. 이건 마치 오케스트라 같다고요. 각자 다른 사람들인데 하나의 리듬으로 움직이고 있었거든요. 아무도 박자를 어기지 않았어요. 어느 토요일 친구들과 한강공원에 갔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뚝섬역에서 지하철을 탔어요. 주말 저녁이라 연인들이 많았죠. 하지만 여전히 조용했어요. 사람들은 서로 속삭이며 이야기했고 큰 소리로 웃지 않았습니다. 스페인이었다면 사람들이 노래를 부르거나 큰 소리로 떠들었을 거예요. 하지만 여기선 모두가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다섯째 달, 저는 부모님이 한국에 오셨을 때 지하철을 태웠어요. 엄마가 놀라며 말씀하셨죠. 왜 이렇게 조용해?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원래 그래요. 여기선 다들 이렇게 해요. 아빠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대단하네. 스페인도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히 규칙을 따르는 게 아니라 문화라는 걸요. 오랜 시간 동안 만들어진 신뢰의 문화요. 마지막 달, 저는 친구들과 작별 파티를 했습니다. 이태원에서 저녁을 먹고 집에 가는 길이었어요. 용산역에서 지하철을 탔죠. 플랫폼에 서서 기다리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이제 며칠 뒤면 스페인으로 돌아가야 했거든요. 이 조용한 지하철을, 이 질서 있는 사람들을, 이 따뜻한 배려를 떠나야 한다는 게 슬펐어요. 전동차가 도착했습니다. 문이 열렸고 사람들이 내렸어요. 저는 탔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풍경을 눈에 담으며요. 스페인으로 돌아온 뒤 마드리드 지하철을 탔습니다. 시끄러웠어요. 사람들은 소리 지르고 밀치고 서로 부딪혔죠. 예전엔 당연했던 게 이제는 불편하게 느껴졌어요. 저는 친구들에게 한국 이야기를 했습니다. 거기선 지하철이 도서관처럼 조용해. 사람들이 서로 배려하거든. 친구들이 믿지 않았어요. 그게 무슨 말이야? 지하철이 조용하다고? 진짜야. 거기선 다들 그래. 줄도 완벽하게 서고 내릴 때까지 기다리고 노약자한테 자리도 양보하고. 친구 하나가 웃으며 말했죠. 그럼 너무 답답하지 않아?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 오히려 편해. 서로 존중하니까. 지금도 가끔 서울 지하철 영상을 봅니다. 유튜브에 올라온 것들이요. 그 조용한 풍경을, 질서 있는 사람들을 보면 그립습니다. 한국 지하철은 저에게 가르쳐줬어요. 침묵이 때로는 존중이라는 걸요. 기다림이 배려라는 걸요. 그리고 질서가 자유를 만든다는 걸요. 언젠가 다시 한국에 갈 겁니다. 그리고 또다시 그 지하철을 탈 거예요. 그 조용한 하모니 속에서 저는 다시 평화를 느낄 겁니다. 저는 독일 뮌헨에서 온 토마스입니다. 47살이고 자동차 부품 회사를 운영하고 있어요. 일주일간 서울 출장을 왔었는데 그때 경험한 일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독일 사람들은 질서를 중요하게 생각해요. 시간을 지키고 규칙을 따르고 효율적으로 움직이죠. 저는 그게 독일의 자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한국에 오기 전까지는요. 서울 강남에 있는 오피스 빌딩에서 미팅이 있었어요. 20층이었죠. 아침 8시 반, 출근 시간이었습니다. 로비는 사람들로 가득했어요. 엘리베이터 앞에는 긴 줄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줄을 보며 생각했어요. 시간이 오래 걸리겠는걸. 독일에서라면 사람들이 여러 엘리베이터로 분산되어 효율적으로 움직였을 텐데. 여기선 모두가 한 줄로 서 있었거든요. 하지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엘리베이터가 도착했어요. 문이 열렸고 6명이 탔습니다. 그 다음 엘리베이터가 왔고 또 6명이 탔어요. 정확하게요. 아무도 밀지 않았고 아무도 끼어들지 않았습니다. 저는 시계를 봤어요. 3분이 걸렸습니다. 20명 넘는 사람들이 엘리베이터를 타는데 겨우 3분이요. 독일에서 같은 인원이 탄다면 최소 5분은 걸렸을 거예요. 사람들이 서로 다투고 어느 엘리베이터를 탈지 고민하느라요. 저도 탔습니다. 사람들은 조용했어요. 아무도 말하지 않았죠. 엘리베이터가 각 층에 멈췄을 때 내릴 사람들이 먼저 나가고 그 다음에 새로운 사람들이 탔습니다. 완벽한 순서였어요. 20층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내리며 생각했어요. 이건 효율성이 아니야. 이건 예술이야. 미팅을 마치고 점심시간이 됐어요. 동료들과 식당에 갔습니다. 건물 지하 2층이었죠. 엘리베이터 앞에 또 줄이 있었어요. 저는 자연스럽게 맨 뒤에 섰습니다. 옆에 서 있던 한국인이 말했습니다. 독일에서 오셨죠? 아까 미팅에서 뵀어요. 네, 맞아요. 한국 어때요? 저는 엘리베이터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놀랍습니다. 여기 사람들은 엘리베이터 타는 것조차 예술로 만드네요. 그가 웃었습니다. 원래 그래요. 어릴 때부터 배우거든요. 어릴 때부터요? 저는 그 말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게 교육의 결과구나. 강요가 아니라 자연스러운 습관이구나. 이틀째 저는 회의가 일찍 끝나서 명동에 갔습니다. 쇼핑을 좀 하려고요. 한 백화점에 들어갔는데 엘리베이터 앞에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어요. 주말이라 쇼핑객들이 많았죠. 저는 줄 맨 뒤에 섰습니다. 앞에 있던 가족을 봤어요. 부모님과 아이 둘이었는데 아이들도 조용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떼쓰지 않고 뛰어다니지 않고요. 엘리베이터가 도착했어요. 문이 열렸는데 안에 노인 한 분이 계셨습니다. 사람들이 옆으로 비켜서 노인분이 먼저 내리시게 했어요. 그 다음에 탑승하기 시작했죠. 가족이 먼저 탔습니다. 아빠가 아이들에게 말했어요. 안쪽으로 가자. 다른 분들도 타셔야지. 아이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안쪽으로 갔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탔어요. 저도 탔죠. 엘리베이터가 꽉 찼는데도 아무도 불편해하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자기 공간을 지키고 있었거든요. 셋째 날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에 갔습니다. 현대적인 건물이었어요. 엘리베이터가 여러 대 있었는데 각 엘리베이터마다 줄이 있었습니다. 저는 한 줄을 골라 섰어요. 앞에 젊은 여성이 휠체어를 타고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도착했어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길을 열어뒀습니다. 휠체어가 먼저 들어갈 수 있게요.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도요. 아무도 불평하지 않았어요. 당연하다는 듯이요.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독일에서 저는 규칙을 따랐지만 한국에서 사람들은 마음으로 움직이고 있었어요. 넷째 날 코엑스몰에 갔습니다. 거대한 쇼핑몰이었죠. 엘리베이터뿐만 아니라 에스컬레이터에서도 사람들은 질서를 지켰어요. 오른쪽에 서서 왼쪽을 비워뒀습니다. 급한 사람들이 지나갈 수 있게요. 저는 오른쪽에 섰습니다. 한 남자가 왼쪽으로 빠르게 올라갔어요. 아무도 막지 않았죠. 모두가 그 공간을 존중하고 있었습니다. 다섯째 날 마지막 미팅이 있었어요. 여의도에 있는 회사였습니다. 30층이었죠. 엘리베이터 앞에는 또다시 긴 줄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익숙해졌어요. 자연스럽게 줄 맨 뒤에 섰죠. 기다리는 게 답답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편안했어요. 모두가 같은 규칙을 따르고 있다는 게 안심이 됐거든요. 엘리베이터가 왔어요. 저는 탔습니다. 안에는 이미 10명 정도가 있었죠. 한 여성이 무거운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어요. 옆에 있던 남자가 물었습니다. 도와드릴까요? 아, 괜찮아요. 하지만 남자는 자기 가방을 바닥에 내려놓고 그 여성의 가방을 받아들었습니다. 여성이 고맙다고 말했죠. 저는 그 장면을 보며 또 한 번 감동받았어요. 이건 단순한 질서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서로를 돕는 문화였어요. 출장 마지막 날 인천공항으로 가는 리무진 버스를 탔습니다. 명동에서 탔는데 버스 안이 꽉 찼어요. 저는 서 있었죠. 한 정거장을 지나자 노인 한 분이 타셨어요. 바로 젊은 남자가 일어났습니다. 자리를 양보한 거예요. 노인분이 고개를 숙이며 앉으셨죠. 저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한국에서 제가 배운 건 효율성이 아니었어요. 저는 여기서 인간에 대한 존중을 배웠습니다. 뮌헨에 돌아온 뒤 회사 건물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사람들이 서로 밀치고 어느 엘리베이터를 탈지 고민하고 먼저 타려고 다투었습니다. 예전엔 당연하게 여겼던 게 이제는 불편하게 느껴졌어요. 저는 직원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도 줄을 서는 게 어때요? 한국에서는 모두 그렇게 하던데. 직원들이 이상하게 쳐다봤어요. 그게 무슨 소용이에요? 시간만 더 걸리잖아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오히려 더 빨라요. 그리고 훨씬 평화로워요. 하지만 아무도 동의하지 않았죠. 저는 혼자서라도 실천하기로 했습니다. 지금도 엘리베이터 앞에서 저는 줄을 섭니다. 혼자서요. 사람들이 앞서가도 상관없어요. 저는 한국에서 배운 걸 지키고 싶거든요. 한국은 저에게 가르쳐줬습니다. 질서는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라는 걸요. 서로를 존중할 때 진짜 효율이 생긴다는 걸요. 언젠가 다시 한국에 갈 겁니다. 그리고 또다시 그 엘리베이터 앞에 설 거예요.
그 질서 속에서 저는 다시 인간의 품격을 느낄 겁니다. 멕시코 과달라라에서 온 라울입니다. 26살이고 여행 블로거예요. 한국에서 겨울을 보냈는데 그때 경험이 제 인생을 바꿔놓았습니다. 멕시코는 따뜻해요. 눈을 본 적이 거의 없었죠. 서울에 도착한 건 1월이었습니다. 눈이 내리고 있었어요. 신기했죠. 숙소에서 나와 버스 정류장으로 갔습니다. 명동에 가려고요. 정류장에는 이미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어요. 눈 속에서요. 모두 우산을 쓰고 조용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광경에 놀랐어요. 이렇게 추운데 왜 다들 밖에서 기다리는 거지? 카페나 건물 안으로 들어가면 되잖아요. 하지만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모두 그 자리에서 눈을 맞으며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저도 줄 맨 뒤에 섰습니다. 추웠어요. 손이 시렸죠. 하지만 주변 사람들은 아무렇지 않은 듯 보였습니다. 익숙한 거겠죠. 10분쯤 지났을까요? 버스가 왔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사람들이 탑승하기 시작했어요. 순서대로요. 앞 사람부터 차근차근요. 저도 탔습니다. 버스 안은 따뜻했어요. 사람들은 자리에 앉거나 손잡이를 잡고 섰습니다. 아무도 떠들지 않았어요.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눈이 계속 내리고 있었어요. 아름다웠죠. 그리고 문득 깨달았습니다. 아까 그들 속에서 아무도 불평하지 않았다는 걸요. 다음날 홍대에 갔습니다. 친구가 추천한 카페에 가려고요. 버스 정류장에서 기다리는데 또 눈이 내렸어요.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학생들이 많았어요. 한 여학생이 친구와 조용히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웃으면서도 목소리는 낮았습니다. 옆 사람들을 배려하는 거겠죠. 버스가 왔어요. 학생들이 먼저 탔습니다. 그 다음 어른들이 탔고요. 저도 탔죠. 버스 안은 북적였지만 시끄럽지 않았어요. 저는 그때 생각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기다리는 걸 힘들어하지 않는구나. 일주일 뒤 강남역 근처에서 버스를 탔어요. 퇴근 시간이었습니다. 정류장에는 50명도 넘는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어요. 저는 걱정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다 탈 수 있을까? 멕시코였다면 사람들이 서로 밀치고 먼저 타려고 달려들었을 거예요. 하지만 여기선 달랐습니다. 버스가 왔어요. 첫 번째 버스에 20명 정도가 탔습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계속 기다렸어요. 불평 없이요. 5분 뒤 두 번째 버스가 왔습니다. 또 20명이 탔어요. 저도 그때 탔죠. 버스 안에서 저는 앞 사람들을 봤습니다. 피곤해 보였지만 침착했어요. 한 여성이 핸드폰으로 영상통화를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목소리를 최대한 낮췄습니다. 이어폰을 끼고 작은 소리로 이야기했죠. 저는 감동했습니다. 자기 일을 하면서도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있었거든요. 2주일째 북촌 한옥마을에 갔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버스를 탔는데 할머니 두 분이 타셨어요. 자리가 없었죠. 바로 두 명의 젊은이가 일어났습니다. 할머니들께 자리를 양보한 거예요. 할머니들이 고맙다고 하셨지만 젊은이들은 그냥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영상으로 찍었어요. 유튜브에 올렸죠. 댓글이 수백 개 달렸습니다. 한국 정말 멋지다. 우리나라도 이랬으면 좋겠어요. 저도 댓글을 달았습니다. 한국에서 저는 기다리는 법을 배우고 있어요. 한 달째 눈이 많이 왔어요. 길이 미끄러웠죠. 버스 정류장에는 평소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다들 조심스럽게 걸어왔거든요. 저도 줄을 섰어요. 앞에 있던 노인 한 분이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옆에 있던 남자가 재빨리 붙잡았어요. 괜찮으세요? 고마워요. 길이 미끄럽네. 조심하세요. 버스가 왔을 때 그 남자는 노인분이 먼저 타시게 도와드렸습니다. 계단이 높았거든요. 저는 그 장면을 보며 눈물이 날 뻔했어요. 이건 단순한 친절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사람을 향한 진짜 마음이었어요. 2달째 저는 한국어를 조금 배웠어요. 간단한 인사 정도는 할 수 있었죠. 버스에서 옆자리 할아버지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디서 왔어요? 멕시코요. 오, 먼 데서 왔네. 한국 어때? 너무 좋아요. 특히 사람들이요. 왜? 다들 친절하고 질서 있어요. 버스 기다릴 때도 조용히 기다리잖아요. 할아버지가 웃으셨어요. 원래 그래야지. 서로 배려하는 거지. 저는 그 말이 좋았습니다. 서로 배려하는 거지. 간단한 말이지만 깊은 의미가 있었어요. 3달째 겨울이 깊어졌습니다. 눈은 계속 내렸고 날씨는 더 추워졌어요. 하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버스 정류장에서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어느 날 저녁 을지로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바람이 세게 불었죠.
앞에 서 있던 여성의 우산이 뒤집혔습니다. 저는 달려가서 우산을 잡아드렸어요. 괜찮으세요? 아, 고마워요. 함께 우산을 고쳤습니다. 그녀가 웃으며 말했죠. 멕시코에서 왔어요? 네, 어떻게 아세요? 억양이 특이해서요. 한국 어때요? 최고예요. 여기 사람들 정말 따뜻해요. 감사해요. 여행 잘하세요. 버스가 왔고 우리는 함께 탔습니다. 저는 그날 깨달았어요. 한국의 질서는 차갑지 않다는 거요. 오히려 따뜻하다는 거요. 마지막 달, 겨울이 끝나갈 무렵이었어요. 눈은 녹기 시작했고 날씨도 조금 풀렸죠. 저는 인사동에서 마지막 쇼핑을 하고 버스를 탔습니다. 정류장에서 기다리는 동안 석 달 전 처음 이곳에 왔을 때가 생각났어요. 그때는 신기했습니다. 왜 다들 이렇게 조용히 기다리는지, 왜 아무도 불평하지 않는지요. 이제는 알아요. 이건 참는 게 아니었어요. 이건 서로를 존중하는 거였습니다. 내 차례를 기다리면서 상대방의 차례도 존중하는 거요. 버스가 왔어요. 저는 마지막으로 그 질서 있는 탑승을 경험했습니다. 사람들은 천천히 하지만 정확하게 탔어요. 아무도 서두르지 않았죠. 멕시코로 돌아온 뒤 과달라하라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렸어요. 혼란스러웠습니다. 사람들은 줄을 서지 않았고 버스가 오면 서로 먼저 타려고 달려들었죠. 저는 혼자 줄을 섰습니다. 사람들이 이상하게 쳐다봤지만 상관없었어요. 저는 한국에서 배운 걸 실천하고 싶었거든요. 지금도 유튜브에 한국 영상을 올립니다. 버스 정류장의 질서, 사람들의 배려, 그 따뜻한 기다림을요. 구독자들이 댓글을 달아요. 정말 대단하네요. 저도 한국 가고 싶어요. 저는 그들에게 답장합니다. 꼭 가보세요. 한국에서는 기다림이 지루함이 아니라 존중이에요. 한국은 저에게 가르쳐줬습니다. 질서는 강요가 아니라 선택이라는 거요. 서로를 배려하기로 선택한 사람들이 만드는 아름다움이라는 거요. 언젠가 다시 한국에 갈 겁니다. 그리고 또다시 그 버스 정류장에 설 거예요. 눈 내리는 겨울날 사람들 사이에서 저는 다시 그 따뜻한 질서를 느낄 겁니다. 미국 뉴욕에서 온 애비입니다. 32살이고 저널리스트로 일하고 있어요. 한국에 온 건 취재 때문이었습니다. 광화문 시위를 취재하러 왔었죠. 미국에서 시위라고 하면 혼란을 떠올려요. 소리 지르고 밀치고 때로는 폭력적이 되기도 하죠. 저는 한국도 비슷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광화문 광장에 도착한 건 토요일 오후였어요.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손에는 촛불과 피켓을 들고요. 저는 긴장했어요. 이렇게 많은 인파라면 충돌이 일어날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사람들은 질서정연하게 서 있었어요. 구호를 외치긴 했지만 폭력적이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밀지 않았고 아무도 다투지 않았어요. 경찰 버스가 줄지어 서 있었지만 긴장감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경찰과 시위대 사이에는 적당한 거리가 있었고 서로를 존중하는 분위기였어요. 저는 카메라를 들고 사람들 사이를 걸었습니다. 한 가족이 함께 와 있었어요. 부모님과 10대 아이 둘이었죠. 아이들도 피켓을 들고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아빠에게 물었어요. 아이들과 함께 오셔도 안전한가요? 그분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죠. 여기는 평화로워요. 우리는 폭력을 쓰지 않아요. 저는 믿기지 않았어요. 수천 명이 모인 시위에서 평화롭다는 말을 들을 줄은 몰랐거든요. 해가 지면서 촛불이 켜졌습니다. 수만 개의 촛불이 광장을 밝혔어요. 사람들은 노래를 불렀습니다. 조용하고 차분하게요. 마치 기도하듯이요. 저는 그 순간을 사진에 담았습니다. 이건 시위가 아니었어요. 이건 하나의 의식이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밀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질서 있게 이동했죠. 마치 훈련받은 것처럼요. 저는 한 노인분께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질서 있게 움직이세요? 노인분이 대답하셨어요. 우리는 화가 나지만 폭력을 쓰지 않아요. 그게 우리 방식이에요. 저는 그 말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화가 나도 폭력을 쓰지 않는다고요? 미국에서는 상상하기 힘든 일이었어요. 다음 날 다시 광화문에 갔습니다. 일요일이라 사람들이 더 많았어요. 하지만 여전히 평화로웠습니다. 한 그룹이 바닥에 앉아 있었어요. 피켓을 앞에 놓고 조용히 앉아 있었죠. 저는 다가가서 물었습니다. 왜 앉아 계세요? 한 여성이 대답했어요. 우리는 평화롭게 저항해요. 앉아서 우리 목소리를 내는 거예요. 저는 그들 옆에 앉았습니다. 함께 있고 싶었거든요. 그 평화 속에 함께하고 싶었어요. 시위가 끝나갈 무렵 사람들이 쓰레기를 주우기 시작했습니다.
자기가 버린 것뿐만 아니라 바닥에 떨어진 모든 쓰레기를요. 저는 그 광경을 영상에 담았습니다. 수천 명이 모인 자리인데 떠날 때는 깨끗하게 정리하고 가는 거예요. 한 남자가 큰 쓰레기 봉투를 들고 다니며 사람들의 쓰레기를 모았어요. 저는 그에게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 하세요? 우리 도시잖아요. 깨끗하게 해야죠. 저는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시위가 아니었어요. 이건 시민의식이었습니다. 뉴욕으로 돌아와서 기사를 썼습니다. 제목은 이랬어요. 그들은 기도하듯 시위한다. 한국 시민들의 평화 시위. 기사에 이렇게 썼죠. 한국의 시위는 서구의 시위와 다르다. 그들은 화가 나 있지만 폭력적이지 않다. 그들은 목소리를 높이지만 혼란스럽지 않다. 그들은 저항하지만 파괴하지 않는다. 이것이 진정한 민주주의의 모습이다. 기사가 나간 뒤 많은 반응이 왔어요. 동료 기자들이 믿지 않았습니다. 정말 그렇게 평화로웠어요? 네, 정말이에요. 저도 놀랐어요. 한 동료가 물었죠. 경찰과 충돌은 없었어요? 없었어요. 서로 존중하더라고요. 사람들은 계속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가 본 걸 믿었어요. 한국의 시위는 달랐습니다. 몇 달 뒤 뉴욕에서 시위가 있었어요. 저는 취재를 나갔죠. 혼란스러웠습니다. 사람들은 소리 지르고 밀치고 경찰과 충돌했어요. 유리창이 깨졌고 차가 불탔습니다. 저는 그날 밤 숙소로 돌아와 울었어요. 왜 우리는 한국처럼 못하는 걸까요? 왜 우리는 평화롭게 저항하지 못하는 걸까요? 한국에서 찍은 사진들을 다시 봤습니다. 촛불을 든 사람들, 조용히 앉아있는 시민들, 쓰레기를 줍는 사람들의 모습이요. 그리워졌어요. 지금도 가끔 한국 뉴스를 봅니다. 시위가 있을 때마다 주목해요. 여전히 평화롭더라고요. 여전히 질서정연하고요. 한국은 저에게 가르쳐줬습니다. 저항은 폭력이 아니라 의지라는 걸요. 목소리를 높이되 품격을 잃지 않는 게 진정한 힘이라는 걸요. 언젠가 다시 한국에 갈 겁니다. 그리고 다시 그 평화로운 시위를 볼 거예요. 그 질서 속에서 저는 민주주의의 진짜 의미를 다시 배울 겁니다. 중국 상하이에서 온 리우입니다. 41살이고 무역회사를 운영하고 있어요. 서울에서 2주일간 출장을 다녀왔는데 그때 본 광경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중국에서는 신호등이 있어도 사람들이 건너요. 차가 없으면 빨간불이어도 건너죠. 효율적이라고 생각했었어요. 시간을 아낄 수 있잖아요. 서울에 도착한 첫날 회사 근처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빨간불이었어요. 하지만 차는 한 대도 없었죠. 저는 건너려고 했어요. 그런데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모두 신호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차가 없는데도요. 저는 이상했어요. 왜 건너지 않는 거지? 경찰이 있나 둘러봤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냥 사람들만 서 있었어요. 초록불이 켜졌습니다. 그제야 사람들이 건너기 시작했어요. 저도 따라 건넜죠. 하지만 이해가 안 됐습니다. 점심시간에 동료와 식당에 갔어요. 돌아오는 길에 또 횡단보도가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빨간불이었고 차는 없었어요. 동료에게 물었습니다. 왜 차도 없는데 기다려요? 그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신호를 지켜야죠. 그게 규칙이니까요. 하지만 차가 없잖아요. 그래도 지켜야 해요. 아이들이 보고 배우잖아요. 저는 그 말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이들이 보고 배운다고요? 규칙을 지키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라고요. 다음날 명동에 갔습니다. 주말이라 사람들이 많았어요. 횡단보도 앞에는 수십 명이 서 있었죠. 빨간불이었습니다. 차는 없었어요. 하지만 아무도 건너지 않았습니다. 모두 신호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린아이들도 젊은이들도 노인들도요.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건 감시의 문제가 아니구나. 이건 습관이구나. 그리고 신뢰구나. 초록불이 켜졌어요. 사람들이 함께 건너기 시작했습니다. 질서정연하게요. 아무도 뛰지 않았고 아무도 밀지 않았어요. 일주일째 강남역 근처를 걸었습니다. 새벽 2시였어요. 거리는 한산했죠. 횡단보도 앞에 섰는데 빨간불이었습니다. 주변을 봤어요. 차가 한 대도 없었습니다. 사람도 저 혼자였죠. 건너도 아무도 모를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기다렸습니다. 왜인지 모르겠지만 건너고 싶지 않았어요. 초록불을 기다렸죠. 불이 바뀌었고 저는 건넜습니다. 그때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뿌듯함이랄까요? 규칙을 지켰다는 만족감이요. 열흘째 회의가 일찍 끝나서 한강공원에 갔습니다. 저녁이었어요. 조깅하는 사람들이 많았죠. 자전거 도로와 인도가 구분되어 있었는데 모두가 그걸 지키고 있었어요. 조깅하는 사람은 인도로,
자전거는 자전거 도로로요. 아무도 섞이지 않았습니다. 표지판이 있긴 했지만 감시하는 사람은 없었어요. 그냥 모두가 자발적으로 지키고 있었죠. 저는 벤치에 앉아 그 모습을 봤습니다. 질서는 아름다웠어요. 사람들은 자유롭게 움직이면서도 규칙을 지켰습니다. 마지막 날 인천공항으로 가는 길에 택시를 탔어요. 기사님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왜 이렇게 질서를 잘 지켜요? 기사님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우리가 서로를 믿으니까요. 내가 지키면 상대방도 지킬 거라고 믿는 거죠. 감시가 없어도요? 네, 감시가 필요 없어요. 우리 스스로 지키니까요. 저는 그 말이 마음에 남았습니다. 서로를 믿는다고요. 그 믿음이 질서를 만든다고요. 상하이로 돌아온 뒤 횡단보도 앞에 섰습니다. 빨간불이었어요. 차는 없었죠. 하지만 저는 기다렸습니다. 사람들이 이상하게 쳐다봤어요. 모두 건너가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저는 초록불을 기다렸습니다. 불이 바뀌었고 저는 건너어요. 혼자서요. 뿌듯했습니다. 지금도 저는 신호를 지킵니다. 차가 없어도요. 사람들이 이상하게 봐도요. 저는 한국에서 배운 걸 실천하고 싶거든요. 딸에게도 가르쳐줬어요. 신호를 꼭 지켜야 해. 차가 없어도. 왜요, 아빠? 그게 약속이니까. 우리가 지키면 다른 사람들도 지킬 거야. 딸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 딸도 신호를 지킵니다. 제 옆에서요. 한국은 저에게 가르쳐줬습니다. 규칙은 강요가 아니라 약속이라는 걸요. 서로를 믿기 때문에 지키는 약속이라는 걸요. 언젠가 딸과 함께 한국에 갈 겁니다. 그리고 함께 횡단보도에 설 거예요. 신호를 기다리며 저는 딸에게 말할 겁니다. 이게 신뢰야. 이게 진짜 자유야. 영국 런던에서 온 나오미입니다. 30살이고 문화평론가로 일해요. 서울 불꽃축제를 취재하러 왔었는데 그날 경험이 제 인생관을 바꿔놓았습니다. 런던에서 축제라고 하면 혼란을 떠올려요. 사람들은 술을 마시고 쓰레기를 버리고 소란을 피우죠. 다음날 거리는 엉망이 되고요. 여의도 한강공원에 도착한 건 저녁 6시였어요. 이미 수십만 명이 모여 있었습니다. 돗자리를 깔고 음식을 먹고 불꽃놀이를 기다리고 있었죠. 저는 놀랐어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인데 조용했거든요. 물론 이야기 소리는 있었지만 시끄럽지 않았어요. 모두가 적당한 목소리로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한 가족 옆을 지나갔어요.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는데 부모님이 말했습니다. 조용히 해. 옆 사람들 놀라잖아. 아이들이 목소리를 낮췄어요. 뛰는 건 계속했지만 소리는 줄였죠.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감동했습니다. 축제인데도 배려하고 있었거든요. 해가 지고 불꽃놀이가 시작됐어요. 하늘에 화려한 불꽃이 터졌습니다. 사람들은 환호했지만 과하지 않았어요. 박수를 치고 사진을 찍고 감탄했지만 소란스럽지 않았습니다. 저는 주변을 둘러봤어요. 수십만 명이 한 공간에 있는데 질서정연했습니다. 아무도 밀지 않았고 아무도 남의 자리를 침범하지 않았어요. 불꽃놀이가 끝났습니다. 사람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람들이 쓰레기를 주우기 시작한 거예요. 자기가 버린 것뿐만 아니라 주변에 떨어진 것들까지요. 돗자리를 개고 쓰레기 봉투에 담고 깨끗하게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영상에 담았어요. 믿기지 않았거든요. 축제가 끝난 자리를 스스로 청소하다니요. 하나 좋은이가 큰 봉투를 들고 다니며 사람들의 쓰레기를 모았어요. 저는 다가가서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 하세요? 우리 강이잖아요. 깨끗하게 해야죠. 하지만 청소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도 우리가 버린 건 우리가 치워야죠. 저는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청소가 아니었어요. 이건 책임감이었습니다. 주변을 더 둘러봤어요. 젊은이들도 쓰레기를 줍고 있었고 아이들도 부모님을 도와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자발적으로요. 1시간쯤 지났을까요? 공원은 거의 깨끗해졌어요. 수십만 명이 있었던 자리인데 쓰레기가 거의 없었습니다.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런던이었다면 다음 날까지 쓰레기가 쌓여 있었을 텐데 여기선 당일에 다 치워진 거예요. 지하철역으로 가는 길에 사람들이 길게 줄을 서 있었습니다. 수만 명이요. 하지만 아무도 밀지 않았어요. 천천히 질서 있게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저도 줄에 섰어요. 30분을 기다렸죠. 그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다툼도, 소란도, 불평도 없었어요. 지하철에 탔을 때 여전히 사람들은 조용했습니다. 피곤했을 텐데도 침착했어요. 서로를 배려하며 공간을 나눴죠. 런던으로 돌아와서 기사를 썼습니다. 제목은 한국은 혼란 속에서 조화를 만드는 유일한 나라였어요.
기사에 이렇게 썼죠. 서울 불꽃 축제에서 저는 기적을 봤습니다. 수십만 명이 모인 자리에서 질서를, 축제가 끝난 뒤 청결을, 혼잡한 지하철에서 배려를 목격했습니다. 이것이 한국입니다. 혼란 속에서도 품격을 잃지 않는 나라입니다. 동료들이 믿지 않았어요. 정말이에요? 과장한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제가 직접 봤어요. 영상도 있어요. 편집장이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도 배워야겠네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영국도, 세계도 한국에서 배워야 한다고요. 몇 달 뒤 런던에서 축제가 있었어요. 저는 취재를 나갔죠. 혼란스러웠습니다. 사람들은 쓰레기를 아무데나 버렸고 술에 취해 소란을 피웠어요. 다음날 거리는 엉망이었습니다. 저는 한국이 그리웠어요. 그 질서가, 그 청결이, 그 배려가요. 지금도 가끔 서울 불꽃 축제 영상을 봅니다. 사람들이 쓰레기를 줍는 모습, 조용히 줄을 서는 모습을요. 그때마다 감동이 밀려와요. 한국은 저에게 가르쳐줬습니다. 축제는 즐기는 것만이 아니라 책임지는 것이 하는 거요. 자유는 방종이 아니라 절제 속에 있다는 거요. 언젠가 다시 한국에 갈 겁니다. 그리고 또다시 그 축제에 갈 거예요. 그 아름다운 혼란 속에서 저는 다시 인간의 품격을 느낄 겁니다.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온 라시드입니다. 33살이고 엔지니어예요. 인천공항에 첫 발을 디뎠을 때부터 한국은 저를 놀라게 했습니다. 중동에서는 공항이 혼잡해요. 사람들은 크게 이야기하고 짐을 서로 부딪히고 줄을 제대로 서지 않죠. 그게 익숙했어요. 인천공항 입국장에 들어섰을 때 조용했습니다. 수백 명이 있었는데도요. 사람들은 각자 줄을 서서 입국 심사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저는 놀랐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조용할 수 있다니요. 아이들도 울지 않았고 어른들도 떠들지 않았어요. 줄을 서서 기다리는 동안 주변을 둘러봤어요. 사람들은 스마트폰을 보거나 책을 읽거나 그냥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아무도 조급해하지 않았어요. 입국 심사를 마치고 짐을 찾으러 갔습니다. 컨베이어 벨트 주변에도 질서가 있었어요. 사람들은 적당한 거리를 두고 서서 자기 짐을 기다렸습니다. 제 짐이 나왔어요. 무거웠는데 옆에 있던 한국인 남자가 도와줬습니다. 도와드릴까요? 아, 괜찮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미 제 캐리어를 들어 카트에 올려놓고 있었어요. 고맙습니다. 천만에요. 좋은 여행 되세요. 저는 감동했습니다. 처음 보는 외국인에게 이렇게 친절할 수 있다니요. 공항 밖으로 나왔어요. 택시 정류장에는 긴 줄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조용히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밤 11시였는데도 질서정연했습니다. 저도 줄에 섰어요. 20분을 기다렸죠. 그동안 아무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피곤했을 텐데도요. 택시를 타고 서울로 가는 동안 기사님과 이야기를 나눴어요. 한국은 항상 이렇게 질서 있나요? 네, 우리는 줄 서는 걸 어릴 때부터 배워요. 대단하네요. 제 나라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한국 처음이세요? 네. 좋은 추억 많이 만들고 가세요.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밤인데도 거리는 깨끗했어요. 질서 있었고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다음날 회사 미팅이 있었어요. 강남에 있는 오피스 빌딩이었죠. 로비에 들어섰을 때 또다시 놀랐습니다. 사람들은 조용히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었고 모두 줄을 서 있었어요. 미팅을 마치고 점심을 먹으러 나갔습니다. 식당 앞에 줄이 있었어요. 유명한 곳이라고 했죠. 저도 줄 맨 뒤에 섰습니다. 30분을 기다렸어요. 사우디아라비아였다면 사람들이 불평했을 텐데 여기선 모두 참을성 있게 기다렸습니다. 그 기다림 속에서 신뢰를 느꼈어요. 일주일 뒤 부산에 출장을 갔습니다. KTX를 탔는데 서울역에서부터 질서가 인상적이었어요. 사람들은 선을 따라 줄을 섰고 전동차가 도착하면 내리는 사람을 먼저 보냈습니다. 부산역에 도착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내리는 사람들이 먼저 나가고 그 다음에 타려는 사람들이 탔죠. 완벽한 순서였습니다. 해운대 해수욕장에 갔어요. 주말이라 사람들이 엄청 많았습니다. 하지만 혼란스럽지 않았어요. 각자 자기 공간을 지키며 즐기고 있었죠. 샤워장 앞에는 긴 줄이 있었어요. 저도 섰습니다. 더운 날씨에 모두 지쳐 있었을 텐데 아무도 새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제 차례가 왔을 때 뒤에 있던 노인분이 비틀거렸어요. 저는 재빨리 붙잡았습니다. 괜찮으세요? 고맙네. 다리가 좀 불편해서. 제가 먼저 하시게 해드릴까요? 아니야, 괜찮아. 네, 차례야. 하지만 저는 양보했습니다. 노인분이 먼저 샤워를 하시게요. 한국에서 배운 거였어요. 배려를요. 서울로 돌아와서 명동에 갔습니다. 쇼핑을 하려고요.
거리는 사람들로 가득했지만 여전히 질서가 있었어요. 한 가게에서 물건을 샀는데 계산대 앞에 줄이 있었습니다. 저도 섰어요. 앞에 있던 외국인 관광객이 새치기를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직원이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손님, 줄을 서 주세요. 그 관광객이 불만스러워했지만 결국 줄 맨 뒤로 갔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한국에서는 규칙이 모두에게 평등하게 적용되는구나. 마지막 날 인사동을 걸었습니다. 전통찻집에 들어가고 싶었는데 입구에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웨이팅 리스트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30분을 기다렸죠. 지루하지 않았어요. 주변을 둘러보고 사람들을 관찰하고 한국의 분위기를 느꼈거든요. 제 차례가 됐을 때 직원이 미소 지으며 안내했습니다. 기다리게 해서 죄송해요. 들어오세요. 괜찮아요. 기다릴 만한 가치가 있었어요. 차를 마시며 창밖을 봤습니다. 사람들이 거리를 걷고 있었어요. 질서 있게 평화롭게요. 저는 이 나라가 사랑스러워졌습니다. 리야드로 돌아온 뒤 공항에서부터 차이를 느꼈어요. 시끄러웠습니다. 사람들은 줄을 서지 않았고 서로 밀치고 소리 질렀어요. 저는 혼자서 줄을 섰습니다. 사람들이 이상하게 쳐다봤지만 상관없었어요. 저는 한국에서 배운 걸 지키고 싶었거든요. 집에 돌아와서 가족들에게 한국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줄을 서는 게 지루함이 아니라 신뢰의 시작이야. 내가 지키면 상대방도 지킬 거라고 믿는 거지. 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런 나라에서 살고 싶구나. 저도 그랬어요. 한국에서 더 살고 싶었습니다. 지금도 한국 영상을 자주 봐요. 거리의 모습, 사람들의 질서, 그 평화로운 일상을요. 그리울 때마다요. 한국은 저에게 가르쳐줬습니다. 줄을 서는 건 시간 낭비가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는 방법이라는 걸요. 기다림 속에서 신뢰가 자란다는 걸요. 언젠가 가족들과 함께 한국에 갈 겁니다. 그리고 공항에서부터 그 질서를 경험할 거예요. 첫인상이 마지막까지 이어지는 나라, 한국에서요. 캐나다 토론토에서 온 캐서린입니다. 45살이고 국제 NGO 활동가로 일해요. 서울 지하철 화재 대피 훈련을 참관했을 때 제 모든 편견이 무너졌습니다. 캐나다에서도 재난 훈련을 해요. 하지만 사람들은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죠. 형식적으로 참여하고 실제 상황처럼 행동하지 않아요. 서울시청역에서 훈련이 있었습니다. 오전 10시였어요. 저는 관찰자로 참여했죠. 지하철역 직원들과 소방관들이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훈련이 시작됐어요. 화재 경보가 울렸습니다. 승객들은 침착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뛰지 않았고 소리 지르지 않았고 밀지 않았습니다. 저는 놀랐어요. 이게 훈련이라는 걸 알면서도 이렇게 진지할 수 있다니요. 사람들은 안내방송을 따라 질서 있게 대피했습니다. 한 노인분이 느리게 걸으셨어요. 뒤에 있던 젊은이들이 기다렸습니다. 앞서가지 않았어요. 노인분의 속도에 맞춰 천천히 이동했죠. 직원들은 차분하게 안내했습니다. 천천히 가세요. 서두르지 마세요. 계단 조심하세요. 노약자 먼저 가시게 해주세요. 사람들은 그 안내를 따랐어요. 완벽하게요. 지상으로 나왔을 때 모두가 안전하게 대피했습니다. 15분 만에요. 혼란 없이, 부상 없이요. 훈련이 끝난 뒤 소방관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잘 훈련되어 있나요? 정기적으로 하니까요. 그리고 사람들이 중요성을 알고 있어요. 캐나다에서는 사람들이 진지하게 안 받아들여요. 여기는 달라요. 우리는 재난을 많이 겪었거든요. 그래서 준비하는 거예요. 저는 그 말에 숙연해졌습니다. 한국은 재난 속에서 배웠구나. 질서의 중요성을요. 다음 날 강남역에서 또 다른 훈련이 있었어요. 이번에는 실제 승객들과 함께였습니다. 출근 시간대였죠. 화재 경보가 울렸어요. 승객들은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침착하게 움직였어요. 가방을 챙기고 전동차에서 내리고 출구로 향했죠. 한 여성이 임신 중이었어요. 배가 많이 나와 있었죠. 주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공간을 만들어줬습니다. 천천히 걷도록이요. 계단을 내려갈 때 한 남자가 그 여성을 부축했어요. 모르는 사람이었지만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고마워요. 함께 천천히 내려갔습니다. 뒤에 있던 사람들도 기다렸어요. 재촉하지 않았죠. 지상에 도착했을 때 그 남자가 말했습니다. 조심해서 가세요. 정말 고마워요. 저는 그 장면을 보며 눈물이 났어요. 훈련인데도 이렇게 서로를 돌볼 수 있다니요. 일주일 뒤 제가 묵고 있던 호텔에서도 화재 훈련이 있었습니다. 새벽 6시였어요. 경보가 울렸죠. 투숙객들이 방에서 나왔어요. 잠옷차림이었지만 침착했습니다. 계단을 따라 내려갔고 로비에 모였죠.
한 외국인 가족이 당황해하고 있었어요. 호텔 직원이 영어로 설명했습니다. 화재 훈련이에요. 걱정 마세요. 안전해요. 그 가족이 안도했어요. 직원의 친절한 설명이에요. 훈련이 끝난 뒤 다들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불평하는 사람은 없었어요. 오히려 고마워하더라고요. 좋은 훈련이었어요. 덕분에 대피 경로를 알게 됐어요. 저는 감탄했습니다. 사람들이 훈련의 가치를 알고 있었어요. 토론토로 돌아온 뒤 본부에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제목은 한국의 재난 대응 시스템, 질서가 생명을 구한다였어요. 보고서에 이렇게 썼죠. 한국은 재난 앞에서도 품격을 잃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침착하고 직원들은 훈련되어 있고 시스템은 완벽합니다. 이것이 한국이 안전한 이유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배워야 할 점입니다. 동료들이 질문했어요. 정말 그렇게 질서 있었어요? 네, 믿기 힘들겠지만 사실이에요. 상사가 말했습니다. 우리도 한국처럼 해야겠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캐나다도 세계도 한국에서 배워야 한다고요. 몇 달 뒤 토론토에서 화재 훈련이 있었어요. 사람들은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웃으며 이야기하고 천천히 움직이고 형식적으로 참여했어요. 저는 안타까웠습니다. 왜 우리는 한국처럼 못하는 걸까요? 지금도 한국 훈련 영상을 교육 자료로 씁니다. 동료들에게 보여주며 설명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침착하게, 질서 있게 서로를 배려하면서요. 한국은 저에게 가르쳐줬습니다. 재난 대응은 시스템만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가짐이라는 걸요. 질서가 생명을 구한다는 걸요. 언젠가 다시 한국에 갈 겁니다. 그리고 그 안전한 시스템을 다시 배울 거예요. 위기 속에서도 품격을 잃지 않는 나라 한국에서요. 터키 이스탄불에서 온 하산입니다. 50살이고 교육자로 일해요. 한국 학교를 방문했을 때 제 교육관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터키에서는 아이들이 시끄러워요. 복도에서 뛰고 소리 지르고 선생님 말씀을 잘 안 들어요. 그게 아이들의 자연스러운 모습이라고 생각했었죠. 서울에 있는 한 초등학교를 방문했습니다. 아침 8시였어요. 아이들이 등교하고 있었죠. 교문 앞에서 놀라운 광경을 봤습니다. 아이들이 줄을 서서 들어오고 있었어요. 선생님께 인사하고 조용히 교실로 향했습니다. 한 아이가 넘어졌어요. 뒤에 있던 친구가 재빨리 일으켜줬습니다. 괜찮아? 응, 고마워. 함께 교실로 걸어갔어요. 손을 잡고요. 저는 그 모습에 감동했습니다. 아이들끼리도 서로를 돌보고 있었거든요. 수업 시작 전 복도를 걸었어요. 조용했습니다. 아이들은 교실 안에서 책을 읽거나 친구와 이야기하거나 숙제를 하고 있었어요. 뛰어다니는 아이는 없었죠. 한 교실에 들어가서 수업을 참관했습니다. 선생님이 들어오시자 아이들이 일어났어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함께 인사했어요. 목소리를 맞춰서요. 선생님이 미소 지으며 대답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앉으세요. 수업이 시작됐어요. 아이들은 집중했습니다. 떠들지 않았고 딴짓하지 않았어요. 선생님 말씀을 경청했죠. 한 아이가 질문했어요. 손을 들고 선생님이 허락하신 뒤에요. 선생님,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돼요. 좋은 질문이야. 설명해 줄게. 선생님이 친절하게 설명하셨어요. 다른 아이들도 조용히 들었습니다. 쉬는 시간이 됐어요. 아이들이 복도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조용했어요. 뛰는 아이도 있었지만 과하지 않았죠. 한 아이가 물을 쏟았어요. 바로 걸레를 가져와서 닦았습니다. 친구들도 도왔어요. 내가 도와줄게. 고마워. 함께 깨끗하게 닦았습니다. 선생님이 시키지 않았는데도요. 점심시간에 식당에 갔어요. 아이들이 줄을 서서 배식을 받고 있었습니다. 떠들지 않았어요. 자기 차례를 조용히 기다렸죠. 한 아이가 쟁반을 떨어뜨렸어요. 음식이 바닥에 쏟아졌죠. 아이는 당황했지만 조리사 선생님이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괜찮아. 실수할 수 있어. 다시 받아가. 아이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죄송해요. 제가 치울게요. 아니야, 선생님이 할게. 넌 다시 받아가. 주변 아이들도 웃으며 위로했습니다. 괜찮아. 누구나 실수해. 저는 그 장면을 보며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실수에 대한 따뜻한 반응이었거든요. 오후 수업을 참관했어요. 미술 시간이었습니다. 아이들이 그림을 그리고 있었죠. 한 아이가 물감이 떨어졌어요. 옆 친구가 자기 물감을 나눠줬습니다. 내 거 같이 써. 고마워. 나중에 사줄게. 괜찮아. 친구잖아. 저는 감동했습니다. 나누는 법을 배우고 있었거든요.
수업이 끝나고 청소 시간이었어요. 아이들이 각자 맡은 구역을 청소했습니다. 불평 없이요. 한 아이가 화장실 청소를 맡았어요. 더럽고 힘든 일이지만 성실하게 했습니다. 왜 불평 안 해? 우리 교실이잖아요. 깨끗하게 해야죠. 저는 그 대답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책임감을 배우고 있었거든요. 학교 시간이 됐어요. 아이들이 교문으로 향했습니다. 줄을 서서요. 선생님께 인사하고 친구들과 손을 흔들며 집으로 갔어요. 저는 교장 선생님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교육하세요? 어릴 때부터 가르쳐요. 질서, 배려, 책임감을요. 강요하시나요? 아니요, 본을 보여줘요. 그리고 아이들이 따라하죠.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 교육은 지식만이 아니라 인성을 가르치고 있었어요. 다음날 중학교를 방문했습니다. 좀 더 큰 아이들이었죠. 하지만 똑같았어요. 질서 있고 예의 바르고 서로를 존중했습니다. 한 학생과 이야기를 나눴어요. 왜 이렇게 질서를 잘 지켜? 어릴 때부터 배웠어요. 그리고 이게 편해요. 불편하지 않아? 아니요. 오히려 자유로워요. 서로 존중하니까요. 저는 그 말이 마음에 남았습니다. 질서가 자유를 만든다고요. 이스탄불로 돌아온 뒤 제 학교에서 변화를 시도했습니다. 아이들에게 줄을 서게 하고 청소를 시키고 서로 배려하도록 가르쳤어요. 처음엔 힘들었습니다. 아이들이 익숙하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천천히 변했어요. 조금씩 질서가 잡혔고 배려가 생겼고 책임감이 길러졌습니다. 학부모들이 놀라워했어요. 우리 아이가 변했어요. 집에서도 정리를 해요. 예의가 바르어졌어요. 저는 뿌듯했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걸 실천하고 있었거든요. 지금도 한국 학교 영상을 교육 자료로 씁니다. 선생님들에게 보여주며 설명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강요가 아니라 본을 보이는 거예요. 한국은 저에게 가르쳐줬습니다. 교육은 지식 전달이 아니라 인성 함양이라는 걸요. 질서는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걸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10명의 사람들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들은 각자 다른 나라에서 왔고 다른 경험을 했지만 모두 같은 걸 느꼈습니다. 한국의 질서는 억압이 아니었어요. 자유였죠. 서로를 믿기 때문에 가능한 자유요. 한국 사람들은 줄을 서며 배웁니다. 기다림을, 배려를, 신뢰를요. 그 기다림이 한국을 안전하게 만들고 그 배려가 한국을 아름답게 만들고 그 신뢰가 한국을 위대하게 만듭니다. 세계는 한국에서 배워야 합니다. 질서가 자유를 만든다는 걸요. 배려가 효율을 낳는다는 걸요. 신뢰가 사회를 움직이는 진짜 힘이라는 걸요. 저는 이 이야기들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었습니다. 한국이 얼마나 특별한 나라인지를,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대단한지를요. 줄 하나가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그 줄 속에는 신뢰가 있었고 배려가 있었고 품격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대한민국입니다. 질서의 나라가 아니라 신뢰의 나라입니다.